어서오세요. 3편 바로 왔죠? 시작할게요. 테이프를 맡긴 지 5일이 지나 쇼핑몰 비디오 가게에서 복사가 다 됐다는 전화가 왔다. 찬바람을 뚫고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면서 도모코는 역 앞을 향해 걸었다. 테이프를 받아들고 계산할 때 점원이 말을 걸었다. 손님, 오래된 테이프를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셨네요. 턱수염을 거뭇하게 기른 젊은 남자였다. 약간 의아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베타 테이프 복사라니 저희 가게에선 오랜만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덕분에 도움이 됐어요. 도모코는 거칠의 인사 정도로 미소를 짓고 테이프가 든 무거운 종이봉지를 집어들었다. 계산대를 떠나 출구로 가서 자동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선다. 그동안 떨어질 줄 모르는 점원의 집요한 시선을 등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다지 큰 가게는 아니다. 점원이라고 해봐야 고작 2~3명밖에 없을 것이다. 도모코의 테이프를 복사한 사람은 그 점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젊은 여자 손님이 들고 온 수많은 테이프에 흥미를 느껴 복사 작업을 하면서 훔쳐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생각했을까? 기묘한 인상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 울상을 짓는 어린 여자아이의 주먹 화면만 계속되는 비디오다. 여자아이는 영문 모를 말만 하고 있다. 촬영자가 부모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겠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부모가 하는 일이기에 더욱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점원은 궁금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리라. 뭔가 계기가 있었다면 물어보았을지도 모른다. 손님, 그건 뭡니까? 왜 어린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죠? 비디오를 찍은 사람은 아이에게 도대체 뭘 시키는 겁니까? 그는 당장이라도 그렇게 질문할 듯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희미하긴 하지만 호기심과 그에 비례하는 혐오감이 있던 듯한 기분도 든다. 도망치듯 빠른 발걸음으로 걷고 있자니 던져지지 않은 질문이 상상 속에서 점점 부풀어 올랐다. 역 앞의 혼잡함 속에서 차갑고 메마른 바람을 맞으며 도모코는 돌연 발걸음을 휙 돌려 비디오 가게로 되돌아가 점원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다. 테이프에 찍혀 있는 건 저예요. 제 아빠랑 엄마가 어린 저를 찍었어요. 기록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왜냐면 저는 8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세게 부딪혀 능력을 잃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아니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예지 능력자였을 테니까요. 도모코는 이미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지난 닷새 동안 수중에 남아있던 22개의 VHS 비디오를 몇 번이고 되감아보며 조사를 계속했다. 회사에는 이런저런 뒤치다꺼리가 남아있다는 핑계로 장기 결근계를 냈다. 이대로 그만두게 되겠지만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도모코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밝혀내는 쪽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모조리 알아내기 전에는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기분도 든다. 부모님이 직접 라벨에 날짜를 적어놓은 비디오에서는 연표나 축쇄판 신문에 의지하여 비디오 속에서 도모코가 하는 이야기에 들어맞는 현실의 사건이 실제로 라벨에 적힌 연, 월, 일에 분명히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디오는 대부분 사회적 사건이나 사고,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었다. 1978년 6월의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 1983년 2월에 사망자 11명을 댄 야마가타 자오 관광 호텔의 화재. 부모님이 라벨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서 도모코의 손으로 적을 수 있었던 비디오도 몇 개 있었다. 다름 아닌 1989년 1월의 쇼와 천황 서거와 1985년 8월에 일본 항공 전복이 추락 등이 그것이다. 그런 테이프의 라벨에는 날짜를 기록하고 메모해둔다. 그러다 옆에 쌓여있는 라벨이 공백인 테이프 속에서 자신이 말하는 사건이나 사고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무심코 생각하고 만다. 그것들은 전부 두서없어서 도무지 해석할 실마리가 없는 단편적인 예언이다.
지명이나 인명을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아이의 지식과 말로 꿈에서 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답답했다. 노스트라다무스보다 알아먹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웃음은 금방 사그라진다. 하얀 라벨 자체에 싸늘한 공백만이 남는다. 그런 만큼 아주 드물게 가족에 관련된 작은 사건을 예지한 비디오가 나오면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는 적지만 그런 비디오가 없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5살 난 도모코가 부엌 의자에 앉아 늘 그렇듯 울상인 채로 눈을 비비며 투덜대고 있다. 또 꿈을 꿨다면서. 있잖아. 다카코 이모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웃고 있던데 새하얀 옷을 입은 아저씨랑 손잡고 있었어. 다카코 이모는 엄마의 3살 아래 동생이다. 도모코가 7살이던 해 봄에 결혼했다. 비디오 속의 부모님도 그것이 다카코 이모의 결혼식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 모양이다. 도모코를 어르면서도 비교적 밝은 말투로 다카코 이모 예뻐? 라든가 같이 있는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었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가 아빠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도 남아있었다. 다카코 피로연 때 빨간 드레스를 입는구나. 신랑은 하얀 턱시도라는 말이네. 언제쯤일까? 아빠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자 어린 도모코가 이렇게 말을 잇는다. 그 아저씨 모자 썼어. 부모님은 재미있을 만큼 놀란 말투로 다시 대화를 나눈다. 모자? 결혼식에서 신랑이 모자를 쓰나? 글쎄, 그런 경우도 있나 보지. 그런가? 아니면, 맞다. 다카코의 결혼 상대가 자위대 사람인지도 몰라. 아빠가 난처한 듯이 하는 소리를 내더니 이거 정말 처제의 결혼에 관한 걸까? 하고 중얼거린다. 엄마가 뭔가 말한다. 자신을 내버려 두고 이야기에 열중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도모코가 울음을 터뜨린다. 머리가 아프다며 하소연한다. 당황한 엄마가 달려와 도모코를 안아들고 화면에서 사라진다. 아빠가 그날 신문의 날짜를 비추면서 비디오는 끝난다. 다카코 이모가 결혼한 날보다 2년 이상 이전 날짜를 비추면서 지금은 도모코도 모자를 쓴 신랑의 정체를 알고 있다. 다카코 이모의 반려자가 된 남자는 상선 회사의 1등 항해사다. 그래서 피로연 때 제복을 입고 제모를 쓴 것이다. 이모는 분명 빨간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물론 그때 일을 도모코는 기억하지 못한다. 사고와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모의 결혼식 풍경과 이모부가 된 사람의 제복 차림이 늠름했다는 사실은 할머니에게 몇 번인가 들은 적이 있다. 결혼식에는 부모님이 참석했기에 사진도 남아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다. 비디오 속에서 어린 자신이 꿈에서 보았다는 일이 들어맞았음을. 이모부부는 현재 이모부의 근무관계로 외국에 살고 있다. 런던 근교의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 작은 마을이다. 그래도 할머니의 장례식 때는 이모가 와주었다. 장례식 전후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가 많았던 할머니의 형제와 아소가의 먼 친척들로부터 도모코를 지켜준 사람도 이모였다. 내가 이런 과거를 찾았다는 사실을 만약 다카코 이모에게 알리면 도대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이모, 나 이모가 결혼하기 2년이나 전에 이모가 어떤 사람을 고를지 알고 있었어. 이모가 입을 드레스 색깔까지 알고 있었다고. 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었어. 하지만 그 일을 예지하고 나서 고작 3년이 지났을 때 힘을 잃어버렸어. 모든 과거도 함께 잃고 말았지. 그래서 난 엄마 아빠의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한 채 병실에 갇혀있던 내 손을 꼭 잡아준 이모 손에 옮기는 기억하고 있지만 퇴원하는 날 이모부가 나를 휠체어에서 안아올려 차에 태워준 것도
그때 이모부의 양복에서 희미하게 나프탈렌 냄새가 난 것도 기억하고 있지만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할 때까지 어릴 적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는 사실 따위 전혀 몰랐어. 그러면 이모는 놀라서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람 좋아 보이는 동그란 얼굴 가득 난처한 표정을 짓고 일단 이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도모코, 만약 그런 힘이 너에게 있었다면 어째서 사돈댁 할머니가 더 일찍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 점을 생각하자 도모코 마음속에 톱니바퀴가 멈춘다. 할머니가 이 일을 몰랐을 리는 없다. 도모코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한 지붕 아래서 살아왔으니까.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한 채 이 정도 양의 기록을 남길 수 있을 리가 없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잠자코 있었다. 비디오 테이프도 숨겨두었다. 오로지 숨길 생각만 했다. 어째서일까? 생각에 잠길 필요도 없이 대답은 자연스레 나왔다. 할머니는 두려웠으리라. 도모코가 지닌 능력을 두려워했으리라. 그와 더불어 혐오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혐오감은 비디오 가게 점원의 눈 속에 있던 감정과 흡사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훨씬 격렬했을지도 모른다. 훨씬 뿌리 깊었을지도 모른다. 너희 도모코한테 뭘 시키는 게냐? 너희 도모코한테 그런 걸 시켜서 뭘 어쩌려는 게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당시 부모님과 할머니 사이에 몇 번이고 오갔을 대화가 도모코의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건 도모코가 지닌 능력이에요. 미래의 사건에 대해 꿈을 꾸죠. 이 아이에게는 무서운 꿈이에요. 물어봐주지 않으면 도모코는 머리가 이상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항상 울고 있잖니. 그런 꿈을 꾸면 늘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이야기를 듣고 진정시켜주면 아픈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 내버려두는 편이 불쌍하다고요.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불쌍해서 못 보고 있겠다. 저희도 기분은 똑같아요. 어째서 도모코가 이런 힘을 지니고 태어났는지. 어린 도모코는 당시 할머니와 부모님 사이에 자신을 둘러싸고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리라고 어른이 된 현재의 도모코는 생각한다. 아니, 그 이전에 어릴 적의 나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일을 하는지조차 전혀 몰랐으리라. 할머니는 도모코를 불쌍히 여겼음에 틀림없다. 도모코가 아는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의문이 생긴다. 도모코는 능력을 잃었다. 자신이 그런 능력을 지녔었다는 어렴풋한 기억도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은 사라졌다. 그런데 왜 12년 동안이나 할머니는 사실을 계속 숨겨왔을까? 옛날 일이다. 어른이 된 도모코에게, 그런 과거와 직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도모코에게 왜 밝히지 않았을까? 비디오는 남아있다. 보관해 두었다. 그러니 증거는 있는 셈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도모코가 웃어넘길 염려는 없다. 그렇다면 이야기해 주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 점이 너무나 의문스러웠다. 게다가 생각해보면 그런 사실 자체가 모순이다. 할머니는 어째서 그만큼 굳게 입을 다물었으면서 증거품인 비디오를 처분하지 않고 애지중지 간직하고 있었을까? 간밤에 비디오를 다시 보며 정리하다가 느닷없이 수수께끼가 풀렸다. 할머니의 성격. 할머니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을 몹시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을 때. 그랬다. 할머니는 예전에 도모코가 텔레비전에서 방송한 영화와 드라마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몇 개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려고 했을 때 싫은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다. 계속 더 씌워서 녹화한 탓에 화질이 나빠져서 이제 못 써. 가지고 있어도 별 소용없는데.
누가 주워서 볼지도 모르잖니. 그런 거 버리면 나무새스러워. 아무도 안 봐. 그야 모를 일이지. 봐서 부끄러울 만한 것도 아닌데. 누가 주워서 볼지도 모르니까. 누구의 눈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수십 개의 이런 이상한 비디오를 버릴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태울 수도 없다. 할머니가 할 수 있던 일은 비디오를 끌어안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오로지 숨기고 마지막까지 숨기는 것뿐이었다. 도모코에게조차 숨겼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겁내고 있었으니까. 도모코가 과거를 아는 것을. 할머니가 줄곧 비밀을 지켜왔던 까닭은 설령 과거의 일이라도 도모코가 그 사실을 알면 몹시 상처 입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생각하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뺨이 차가워졌다. 비디오 리모컨을 쥔 손에 흥건히 땀이 배었다. 나는 부모님의 죽음을 예지하지 않았을까? 그 장면이 비디오의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을 법하게 여겨졌다. 나는 보지 않았을까? 부모님의 죽음을. 이모의 결혼을 예지한 것처럼. 자신과는 아무 인연도 없는 시즈오카역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을 예지한 것처럼. 다만 예지라고 해봤자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어휘로 표현된 이야기다. 해석하지 않으면 무엇에 대해 무엇을 가리키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많았으리라. 도모코의 부모님도 도모코가 이야기한 내용과 일치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지 않았을까.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진 후에야 그 일에 대해 도모코가 이야기한 비디오의 등 부분 라벨에 날짜를 적어 놓은 것이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뒷북 예지 능력자. 그것이 어릴 적의 도모코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가 스스로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교통사고를 예지했고 얘기를 들은 부모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 채 기록만을 남겼다. 사고는 발생했고 둘은 죽었다. 그럴 때 손녀와 둘만 남은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 숨길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숨길 것이다. 어른이 된 데다 능력을 잃은 도모코에게조차 밝힐 수 없었으리라. 넌 아빠와 엄마가 사고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방지할 수 없었단다. 막을 수 없었단다. 둘을 살릴 수 없었단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가지고 있던 VHS 테이프 중에서 도모코가 부모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의 비디오 테이프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모코의 예지몽은 시간을 따라가는 순서 바른 꿈이 아니라 저쪽으로 튀었다가 이쪽으로 되돌아왔다가 하는 식으로 불규칙하고 무작위적이었던 듯하다. VHS에 없다면 베타 쪽에 남아있을 것이다. 찾자.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각오를 굳히고 도모코는 복사해온 베타 테이프를 손에 들었다. 1년 번호 1. 도모코의 떨리는 마음에 호응하듯 낡은 집의 나무 창틀을 흔들며 한 줄기의 밤바람이 지나갔다. 바람에 휘말린 나뭇잎이 메마른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불현듯 할머니가 생각났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빗자루를 들고 정원으로 내려가 낙엽을 쓸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 뒤돌아보면 푸르스름한 기운을 띤 밤의 유리창 저편에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빗자루를 든 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일지도 모른다. 유리창을 두드린 것은 나뭇잎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가락이었을지도 모른다. 창문을 두드려 도모코의 주의를 끌고 있다. 이쪽을 보거라, 도모코. 나를 봐. 때가 늦기 전에 그런 걸 보는 짓은 그만두렴. 오랫동안 나는 그걸 숨겨왔어.
너를 위해서야, 도모코. 너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숨어드는 외풍에 몸을 떨면서도 도모코는 결국 뒤돌아보지 않았다.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비디오만 보았다. 식사와 목욕이, 때로는 잠을 자는 일조차 귀찮게 여겨졌다. 비디오 하나하나는 짧지만 대충 흘려보기만 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도 많아서 되풀이해가며 신경을 곤두세워 화면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VHS의 남은 기억보다 베타의 어린 도모코가 말하는 내용의 해독에 2배 이상의 수고와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베타 테이프 속의 도모코는 VHS 때보다 더 어리다. 놀랍게도 겨우 2살 정도가 아닐까 하는 무렵부터 기록이 시작되었다. 이따금 피곤한 눈을 풀어주고 얼굴을 문지르며 처음으로 도모코에게 이런 종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부모님이 느꼈을 놀라움과 그 이후의 고생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만약 능력을 태어난 직후부터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안에 자신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이상한 꿈을 꿀 때마다 두통 때문에 칭얼대며 불에 댄 것처럼 운운하기. 그런 자신을 안고 영문도 모른 채 젊은 날의 엄마는 얼마나 허둥댔을까. 일단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 다음으로 화면 속에 도모코가 하는 말과 행동,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한다. 그게 끝나면 기록에 실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통틀어 점검한다. 도모코가 베타 테이프를 전부 보고 각각의 테이프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마쳤을 때 스도 이스코가 토지 매입 희망자를 데리고 사전에 둘러보러 가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좀 야윈 것 아니에요? 토지 매입을 희망한다며 찾아온 두 공인 회계사는 부지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거실에 도모코와 둘만 남자 스도 이스코는 그렇게 말을 걸었다. 염려하는 눈치였다. 지난번에 의논하고 나서 도라에몽 건으로 묘한 대화를 나누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로 이스코와는 접촉이 없었다. 그 후 도모코는 줄곧 자신의 일 말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이렇게 이스코와 얼굴을 마주하자 새삼스레 서먹서먹한 기분이 들었다. 역시 피로가 좀 몰려온 것 같아요. 대단치는 않지만. 도모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요전에는 죄송했어요. 순전히 얻어먹기만 하고. 이스코는 웃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쭉배를 들어야죠. 어때요? 꽤 괜찮아 보이는 선생님들 있죠? 아무리 작아도 자기 빌딩을 세우려는 분들인데 젊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다 수완이 좋거든요. 스리피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졸라맨 두 공인 회계사는 주위를 둘러보고서 기분 좋게 돌아와 도모코가 끓인 커피를 맛있게 마셨다. 교통도 편하고 우체국도 가까워서 좋다느니 커다란 문구점이 있다느니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아직 30대 후반이다. 저마다 상당히 큰 부채를 등에 지고 거래를 하는 것일 텐데 불안은 느껴지지 않았다. 토지 판매자인 이스코 앞이라 의식적으로 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올린 실적과 장차 거둘 업적에 대해 역시 그만큼의 자신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문득 부러운 기분이 들었다. 건물의 시공을 맡길 곳은 이미 정해두었다고 한다. 예산 문제도 있어 3층짜리 헤벨하우스로 할 생각이라고 한다. 두 분 다 이미 각자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도모코의 물음에 둘은 같이 즐거운 표정으로 웃었다. 둘 다 임대맨션에 살고 있어요. 이제부터 세우려는 빌딩은 어디까지나 회사 건물이니까요. 개인 재산은 아니거든요. 이스코가 놀리듯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두는 게 가까운 장래의 두 선생님이 각자 커다란 저택을 가지기 위한 포석이 되겠죠? 이야, 수도 씨한테 못 당하겠네요.
서글서글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두 사람이 아소가를 떠날 때 이스코는 도모코를 잠깐 옆으로 불러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본격적인 가격 교섭은 이제부터예요. 상대방은 구매 의욕이 넘치니까 사정 안 봐주고 적극적으로 나갈 거예요. 도모코는 현관까지 나가 이스코가 운전하는 차가 전도 유망한 두 회계사를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배웅했다. 모퉁이를 돌아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갑자기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볕이 드는 곳에서 도모코는 집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과 맑은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에 어떤 빌딩이 설까? 그분들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생각에 빠졌다. 뭐가 되든 더 이상 도모코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겉옷을 걸치지 않아서 추웠지만 금방 집 안에 들어갈 마음은 들지 않았다. 맑고 푸른 하늘에 비해 집안은 한없이 어둡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도모코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웠다. 제법 열을 내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조사해보았지만 베타 테이프 중에서 도모코가 부모님의 죽음을 예지했다고 알아차릴 만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찾지 못했다. VHS를 조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난 사고와 사건을 예지했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비디오가 몇 개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라벨이 비어있는 그 밖의 비디오다. 그것들을 아무리 되풀이해서 보아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충돌사고와 그에 따른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말은 남아있지 않았다. 지나친 생각이었을까? 어린 도모코는 자발적으로 미래를 보지는 못했다. 부모님에게 재촉받아 꿈속에서 멋대로 눈에 들어온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이다. 즉, 자신의 의지로 의식해서 예지 능력을 사용하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지 가능한 일보다 예지 불가능한 일이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것이 아이에게는 필시 자기 자신의 죽음보다 무서울 부모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덕스러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백지 자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그 사고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쓰라린 추억인데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도모코가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으니 굳이 파헤칠 필요 없다고 다들 생각했을 것이다. 할머니로부터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도모코를 데리고 보소 방면까지 당일치기 드라이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어있는 도로에서 속력을 내던 아빠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겨우 들었을 뿐이다. 이야기할 때 할머니는 항상 슬픈 듯이 눈썹을 내리깔고 내 아빠는 약간 난폭하게 운전하는 구석이 있어서 난 늘 걱정했단다 하고 말하곤 했다. 그런 할머니를 보기가 괴로워 도모코 역시 굳이 사고 상황을 물어보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자료가 부족해. 사고 상황이나 전후 사정 등 세세한 사항을 안다면 비디오 중에 그에 들어맞는 것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순히 자신의 지식이 모자라서 사고를 예지한 비디오를 놓쳤을 뿐인지도 모른다. 다카코 이모라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도모코는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런던과의 시차는 어느 정도였더라? 바다 건너 들려오는 이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울컥 치밀었다. 전화 음성 자체는 깨끗하여 시내 전화와 다를 바 없는데도 처음에 여보세요? 하고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다. 이모도 상대가 도모코이고 일본에서 거는 전화임을 알자 목소리 톤이 약간 올라갔다. 도모코가 그 점을 지적했고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모, 국제전화에는 익숙하면서. 그렇지도 않아. 이모부는 회사에서 노상 걸고 받는 모양이지만. 그 후로 어떻게 지내니? 건강해? 힘든 일은 없어? 이모의 총알 같은 질문에 도모코는 말을 골라가며 대답했다. 집을 팔게 되었고
좋은 매수자가 나섰으며 대신에 작은 아파트를 사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모는 일단 안심한 듯 했지만 부동산 회사의 사장이 여자란 사실을 알자 갑자기 떨떠름한 소리를 했다. 괜찮으려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동산 거래 같은 타산적인 일은 여자한텐 무리일 텐데. 그거 차별 아니야? 하지만 정말인걸. 도모짱도 이모 정도 나이가 되면 절실히 느낄 거야. 도모코는 웃고 나서 스도시는 괜찮다고 대받아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부모님 쪽으로 돌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처분해야 할 오래된 물건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렇게 말해보았다. 앨범 같은 거? 아니, 사진은 버리기 싫어. 전부 가지고 갈 거야. 이모, 다음에 여기 오면 한번 보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가져가. 그래, 그럴까? 저기 이모. 도모코는 수화기를 고쳐쥐고 말했다. 사진 하니까 말인데 나 오랜만에 찬찬히 아빠랑 엄마 얼굴을 봤어. 이모는 잠시 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괜히 서글퍼지지 않았니? 괜찮아. 그냥 그리울 뿐이지. 기억이 없어 답답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지? 너는 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일주일이나 혼수 상태였어.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이지. 생사의 갈림길이던 긴 잠을 자는 동안 내 안에서 사라진 건 기억만이 아니었어, 이모. 목소리를 내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기분을 억누르고 도모코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진을 본 탓인지 사고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생각했어. 그런 짓은 그만둬. 이제 어쩔 도리도 없는 데다 12년, 슬슬 13년인가. 그 정도로 옛날 일이야. 응, 하지만 기억해보려고 시도해봤어. 실패였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행복했는지도 몰라, 도모코. 이모는 도모짱이 아니라 도모코라고 불렀다. 설교조가 되려는 조짐이다. 우물쭈물 말해봤자 대답을 회피하겠지. 도모코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물었다. 저기 이모, 그 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어떤 상황이라니? 아빠가 속력을 내다가 핸들을 놓쳐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다고 들었는데. 그랬지. 목격자는 없었을까? 같이 달리던 다른 차는 괜찮았으려나? 뭐가 마음에 걸리니? 그냥 부모님을 잃은 사고인데 내가 너무 모른다 싶어서. 가능한 한 태연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하지만 실패였던 듯하다. 이모는 입을 다물었다. 거북한 침묵에 도모코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모를 화나게 했나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싶어 하게 된 건 내가 그만큼 어른이 됐다는 증거야, 이모. 도모코가 입을 열기 전에 이모가 물었다. 사고에 대해 누가 뭐라고 했니? 쾌활한 이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낮게 억누른 목소리였다. 예를 들면 남의 안부를 물을 때, 중병에 걸린 환자의 용태를 물을 때 사람이 의식적으로 내는 목소리였다. 좋지 않은 대답이 돌아올지도 모를 질문을 할 때만 사용하는 음색이었다. 사고에 대해 누가 뭐라고 했니? 오늘은 3편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제 마지막 한 편 남았네요. 그러면 잉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